자, 오늘 황동규 선생님의 작품 하기로 했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기항지, 그 다음에 우포늪. 오케이. 즐거운 편지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자, 오늘 누구부터요? 현우하고 저예요. 현우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그래, 현우부터 그럼 즐거운 편지 읽어보자.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날을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색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는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가 내 기다림을 자수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이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냥 어떤 한편의 연애 편지 같지 않아? 선생님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랑과 기다림, 그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지속적인 기다림으로 극복해내겠다라는 크고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지만 매일매일 그냥, 그지?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선생님이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 어떤 부분 또 그러냐면은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될 수 있지. 자, 그러면 기항지 읽어보자. 기항지 황동규.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보던 한지의 바람 앞에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비치는 불빛, 지존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놓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간다. 정박 중의 어두운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성기의 논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기항지라는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와. 기항지 이야기 설명되어 있지. 항해 중인 배가 잠깐 들리는 항구, 기항지. 그러니까 항해 중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기항지에 잠깐 들리시게, 어떤 짧은 인연일 수도 있고 만남일 수도 있고,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기항지를 계속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지.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현대인의 모습이 이 기항지라는 제목에서부터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이 참 묘사가 뛰어나.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그지? 그 다음에 정박중의 어두운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참 아름다운 시다. 자, 이제 마지막에 우포늪. 우포늪 황동규. 우포에 와서 긴 시간 하늘을 넘었다. 온나라의 산 언덕을 오르내리며 잇따라 금을 이끄는 송전탑 송전선들이 사라진 곳. 이동전화도 이동하지 않는 곳. 슬플 마른 생이발에 가시연이 이기저기 모여있거나 비어있는 그냥 70만 평. 누군가 막보다만 꿈 같다. 잠자리 한때 오래 움직이지 않고 떠있고 회오리가 몇 마리 정신없이 외발로 서있다. 이런 곳이 있다니 시간이 어디 있나. 돌을 던져도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 너무 멋있다. 우포늪이라는 곳이 인위적인 것하고는 아예 단절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곳이라는 걸, 예를 들면 송전탑, 송전선이 사라진 곳, 그 다음에 이동전화도 이동하지 않는 곳,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여기가 완전히 뭐 하는 거야? 자연 그대로의 땅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잠자리도 한때 오래 움직이지 않고, 헤어라기도 뭐 하는 거야? 외발로 정신없이 서 있고, 어떤 진짜 시간이 멈춘 듯한 인간의 어떤 타락, 욕망, 더러움, 그지? 인위적 개발, 발전, 이런 것과 완전히 뭐 하는 곳? 동떨어진 곳. 우포늪 알지? 우리나라의 그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그런 늪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 협약이잖아. 그래서 대표적이지, 우포늪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생태 보호지구지.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어떤 시인의 뭐 이런 곳이 있다니, 시간이 어디 있나, 돌을 던져도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 진짜 너무 표현이 좋다. 정말 욕심이 싹 사라지고 인위적인 게 싹 사라지면서 자연에 그대로 안주할 수 있는 곳이지. 자, 황동규 시인 한번 특강 읽어보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한 일을 그대를 불러보리라.
황동규는 평안남도 영흥도에서 태어나 1946년 그의 가족은 달구지를 타고 올라간다. 그가 소설가 황무선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원고지의 정자로 각야격여를 적어주며 공부시켰다. 일본의 가나를 배우기 앞서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소설가인 아버지 덕분에 그의 집에는 문학책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며 문학도의 꿈을 키웠다. 1958년 서정주의 추천을 받아 즐거운 편지, 시골 등을 현대문학의 통역 발표하여 등단한다. 이후 의대나 법대를 진학하는 부모님의 권유를 거절하고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진학한다. 대학교 4학년 때 4.19 혁명을 경험한 뒤 다음해 그의 첫 시집 어떤 개인 날 1961년을 발간한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창국권 전쟁을 겪은 우리의 현실과 그 비극을 잘 보여준다. 그의 두 번째 시집 비가 1965년작에는 군생활의 체험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사생활을 하던 중 에딘버러 대학 쪽으로 유학을 떠난다. 유학에서 돌아온 뒤 유신정권, 국제동권 등 우리 사회의 정치 암흑기 속에서 그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지속적인 작품을 발표하며 시작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황수는 소설가 영문과가 황수는 뭐예요? 영문과가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과. 영문과. 영어를 정말 언젠간 눈이 그치고 사랑이 오겠지. 그의 대표작 즐거운 편지는 그가 좋아했던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보내기 위해 쓴 것인데 짝사랑의 감정을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그가 등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는 4.19와 5.16이라는 생사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이처럼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며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빌어 눈, 겨울 등의 시어를 사용한 사랑, 아픔, 기다림, 그리움 등의 고민을 당하였다. 그는 현실의 고통, 비극을 직접 소설한 방법을 택하는 대신 사랑에 대한 조절을 가지고 현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주제로 삼고자 했다. 오케이. 그 다음 읽어야지, 영구. 등장 황동규는 1982년부터 1995년에 걸쳐 70편의 연작 풍정을 발표한다. 그가 젊은 시절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풍정 풍습을 접하게 되었고 그 기억이 14년 동안 삶과 죽음이라는 분야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연작 시 풍정은 일상생활이나 여행지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한다. 시신을 들판에 그냥 누워 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의 풍정을 추구하는 그는 죽음도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로 이루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는 삶과 죽음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며 어두운 분에서 벗어나 죽음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오케이. 풍장이라는. 풍장 알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냥 뭐 하는 거야? 넓은 그 바위 위나 들판 위에 그냥 버려두는 거야. 그러면 들짐승, 날짐승이 뜯어먹고, 그지? 또 분해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풍습이지. 황동규.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남수하고 박성룡 오늘 다 해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1960년대 시로 넘어갈 거야. 60년대에서 80년대. 자, 박남수의 새.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아, 너무 멋있지? 새가 순수한 자연과, 그지? 상징적 이미지라면 그 새를 쏘는 포수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억압의, 그지? 이미지인 거지. 폭력과 비정함을 상징하지. 자, 그 다음에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 너무 멋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그지?
어둠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폭력과 억압은 결국 뭐 한다라는 얘기야?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모든 물상이 어둠 속에서는 잠을 자는 거 같고 억압된 것 같으지만 언젠간 뭐 한다라는 얘기야? 어둠이 물러가면 다시 개벽을 하는 세상이 되고 움직인다라는 얘기지. 지금은 당장 뭐 할지라도 어둠 속에 깔려 일지라도 새가 울 것이고, 그치?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러지. 꽃은 희망을 낳는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박성룡 시인의 과목.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 아, 너무 멋있다. 과일 나무가 과일을 주렁주렁 익은 과일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뭔가를 깨닫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있지.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이건 굉장히 뭐라는 얘기야?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뭔가를 먹고 있고 활동하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뭐야? 너무나 네, 맞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언젠가 죽으면 이런 순간들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겠지. 자, 다음 주에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시로 이제 넘어갈 거야. 1960년대 문학과 70년대 문학으로. 오케이. 312페이지 시작해보자. 신라 한번 읽어보자. 신라요. 육가서 원장은 지시 오치 애리가 남의 기타와 미리랑 오치 살이 파서 지마 일성 아다라 돌려내 좋은 철의 밑이 유래 미래 홀의 내면 부공이 필상 미래도 다급한 자비 소지 지증 월세 법평 오사공 진행 오치를 육 진지 진평 삼덕녀 요설칠 진덕녀 태준왕의 민무의 문무입파리. 오케이. 문무입파리. 자, 문법책 새로운 거야. 이게 있을 거. 일단 빠삭 답 맞추면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문법이. 세개 나머지 근데 선생님 일단 답지는 빼주고. 네, EBS 필독 문법 문제 괜찮더라고. 근데 은광수 있잖아. 응? 자,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한번 가보자. 몇 쪽이에요? 113. 113. 자,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한번 해보자. 승민이 한번 해보자. 피피등 그렇지. 피동피동 운동이지. 아기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돗자리가 잔디에 깔렸다. 깔렸다. 기쁜 소식이 들렸다. 밝히다. 밝히다겠지. 물론 읽을 때는 키다로 읽고. 얼음은 밝히다, 녹이다. 그렇지. 신발을 엄마가 아기에게 신발을 신기다. 그렇지. 신기다잖아. 평소에 다 쓰는 말들이잖아. 신기다. 되다, 하다, 시키다. 피동, 능동. 사동피동. 이번은 사동이지. 사동 표현.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킴을 나타내는 거지. 피동. 3번은 피동은 동작을 당한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두고. 4번은 사동 표현이지. 사동 표현은 행동을 시키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시키는 행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접사, 이, 히, 리, 기 나머지 세 개가 뭐야? 우구추. 그렇지. 우구추를 붙인 되지. 자, 그 다음에 내신 실점 보자. 저기 2번
1번부터 해보자. 2번이요. 1번에 2번. 그리고 2번에 2번. 4번? 그래서 4번이지. 뭐뭐게 하다는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도록 하는 사동 표현이지. 1번, 2번, 3번은 능동 표현이잖아. 자, 3번은 3번부터 못했는데. 3번부터 못했어? 영준이 해보자. 5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음. 5번에 3번, 5번에 2번.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었다 해서 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지닌 보조 용어인지 뭐뭐 하게 되다. 그지? 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피동 표현으로는 볼 수 없어. 이 문장에서 되다는 어떤 사물이 제 기능을 뭐 한다는 얘기야? 다하거나 수명이 다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자동사야. 뭐뭐 하게 되다 하면 언뜻 보면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피동 표현. 그런데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건 뭐인 거야? 그 배터리라는 게 기능이 다 되었다라는 뭐가 되는 거야? 자동사가 돼. 6번에 학급 친구들이 준우를 회장으로 뽑았다. 그다음에 7번에 못했어. 보여진다가 아니고 뭐로 해야 돼? 보인다. 그렇지, 보인다라고 해야 되지. 근데 여기 지난주에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안 풀어가고 답을 안 맞아. 그다음에 8번에 2번, 1번, 8번에 1번. 8번이 왜냐면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킴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기억은 거인이 행하는 보다의 동작을 아이들이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야. 그 다음에 9번은 9번에 3번, 10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그지? 디귿과 같이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 그대로 목적어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정표현, 중의표현 맞지? 자, 개념 확인. 영준이 개념 확인 할 수 있어? 해볼까? OXX, XXXO. XXXO. 2번은 1번에 디귿, 2번에 니은, 3번에 기역, 4번에 리을, 3번에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눈이 예쁘다, 중의적. 그렇지. 눈이 예쁘다. 아이의 눈이 예쁘다. 그지? 중의적 표현이지. 부정, 안, 능력, 중의적, 의사. 그렇지. 그다음 내신 실전 문제는 현우 답 부를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거 못 풀었어. 못 풀었어? 승민이는? 그리고 영준이는 어떻게 됐어? 영준이가 그만 해보자. 118. 4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우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일찍 출발하지 못했다. 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보기 문장을 바꿔 쓰는 거잖아. 우리 아침 일찍 출발하자잖아. 이거를 부정 표현으로 하면 출발하지 못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뭐야? 우리 아침 출발하지 말자. 말자지 말자.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건데 청유문의 부정은 암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지? 출발하자 이건 청유문이잖아. 명령문이 아니고. 그지? 그래서 안이나 못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말자. 출발하자가 아니고 뭐야? 출발하지? 말자. 출발 말자. 이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5번은 5번에 5번, 6번에 2번, 6번에 1번. 기억에 뭐뭐 이다의 부정인 아니다가 쓰였으므로 적절하고 니은은 있다의 부정인 없다가 쓰였으므로 이것도 역시 뭐야? 적절한 거지. 기억 니은이 적절한 거지.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10번에 3번이야. 10번에 보면은 3번의 주어는 친구들이이며 서술어는 많다이잖아. 너를 좋아하는 이라는 관형절이 친구들을 수식해. 그지? 그래서 안긴 형태의 문장이라서 중의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아. 정확하게 이건 해석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식어가 딱 수식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파트가 나뉘니까. 11번에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오케이. 맞아. 자, 그 다음에 실력 향상 선생님 뺀다 그랬지? 그 다음에 언어와 구성 우리가 다 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이거 남은 거지. 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사실 이건 뭐 중등 과정이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닌데, 가장 기초적인 거 한번 보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았나? 담화의 맥락 남아있네. 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보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제1장 총칙이 제일 중요하겠지? 제1장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바람, 노래, 아침, 뛰다 표기와 소리가 같아라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는다. 늙고, 늙지, 늙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늙고, 늙지, 늙는 하고 뭐야? 발음은 이렇게 하더라도 글자는 어법에 맞게 쓴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제2항은 뭐야?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띄어쓰기 기본 원칙이지. 문장의 각 단어는 무조건 띄어쓴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의 주요 규정으로 제3장을 이분이 쓰고 있지. 제3장에 소리에 관한 것. 그래서 된소리, 두음법칙. 이거 다 너 이거 했던 거야. 자음동화. 응? 그 다음 탈락. 그 의문 현상 알지? 그거 그대로 여기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두 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어깨, 오빠, 아끼다, 기쁘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이게 한마디로 뭐야? 비음이지. 비음, 유. 이제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산뜻하다, 잔뜩, 살짝, 엉뚱하다. 제10항 같은 경우는 한자, 연연, 윤윤, 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뭐한다?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 유이로 적는다. 이제 여자가 아니고 여자. 연세가 아니고 연세. 그래서 이게 뭐인가? 한자음일 때야. 그 다음에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은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집이, 집을, 집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뭐야?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뜻이야.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같다, 같으니, 같이. 그 다음에 사이시옷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나룻배, 넷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뒷병, 그지? 훗날.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자, 까놓고 해서 이건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원래 한자어는 사이쇼시 붙지? 나 한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고사성어 만들 때 사이쇼 막 붙이지 않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잖아. 사이쇼시 붙지 않는데 얘네는 이 6개는 뭐 한다는 얘기야? 붙는다는 거. 뭐?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요거는 뭐 한다는 거야? 한자어인데도 뭐 한다? 사이쇼시 붙는다라는 얘기야. 착간은 뭔지 알지? 자동차 옛날 수레 같은 게 보관하는 그런 장소? 곡간처럼. 곡간은 무슨 재물 같은 거 모아놓는 곳이잖아. 곡간, 새빵? 새빵은 방은 방인데 달달이 돈을 내고 빌려서 쓰는 작은 방. 택간은 뭐야? 택간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거 뭐 그런 뒤쪽에 있는. 그래? 그 다음에 횟수는 알지? 자, 그 다음 5장 띄어쓰기는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쓰지. 은는이다. 그 다음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띄어쓰기 제일 많이 틀리잖아. 그지? 그래서 왜 띄어 쓰는 거야? 의존 명사기 때문이야. 그지?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뭐 할 줄 알았다. 이런 것들. 의존 명사는 뭐 한다? 띄어 쓴다. 왜? 명사니까. 의존할 뿐이지 명사지. 자, 단어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한,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거. 앞에 거랑 뭐 해줘야 돼? 띄어 써야지. 근데 이게 숫자 할 땐 틀려. 원 할 때, 천을 한글로 쓰지 않고 뭘로 쓸 때? 숫자 천으로 쓸 때는 원을 뭐 해줘야 돼? 숫자 천에다가 원을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한글로 쓸 때는 천 띄고 원. 이해가가? 지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그 다음에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대. 국장 겸 과장, 청군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책상, 걸상 등등 할 때 띄는 거. 이것도 띄어쓰기 많이 틀린 거잖아. 그래서 왜 이거 띄어써야 되면 뭐 5대 3으로 이겼다 할 때 5 그리고 대 3 할 때 띄어쓰잖아. 왜 띄어쓴다는 거야?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주는 건 우리나라 뭐에? 띄어쓰기 맞춤법 규정상 뭐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쓰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의 원칙. 표준어 사정 원칙이 기본 원리. 제1장 총칙.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다. 난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야. 만약에 표준어 규정이 현대 서울말이 아니고 현대 부산말을 그지? 정하면 원칙을 한다면 부산말이 뭐가 되는 거야? 표준어. 그럼 우리가 다 뭘 배워야 되는 거야? 부산말. 우리가 사투리 생각하니까 부산말을 배우는 거지. 근데 교양 있는 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 교양 있는. 그래서 여기서 교양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참 애매하지. 근데 예전에 읽은 책에서 교양 있는이라는 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 지금 너희의 그 의무 교육이 뭐지? 중학교까지지. 사실 의무 교육은 중학교까지야. 사실 의무 교육이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법이 안 따라오고 있지.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표준어 사정 원칙의 주요 규정을 보면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자, 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거야. 수컷을 이루는 접사 수로 통일한다. 수권, 수소. 다만 수경, 수겸소, 수지의 경우에는 숫자로 쓴다. 이 다만이 사람 미치게 하지. 그지? 원래 그 남성을 뜻하는 숫자는 그냥 수만 쓰면 되는데 얘 세 가지는 뭐 한다는 얘기야? 시옷자가 수경, 수겸소, 수지. 근데 하긴 뭐 수양, 수염소, 수지 하기가 발음이 더 오히려 더 힘들어 사실. 그지? 나머지는 그냥 수로 하는 게 발음이 더 편하고 수소보다는 수소가 낫잖아. 그지? 자, 모음,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 둥이, 오뚜기, 그지? 그 다음에 부침투,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간판을 보면 좀 딴지를 많이 걸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주 콩 같은 거 왜 콩 국물 만들고 두부 만드시는 분, 거기에 이름이 두부쟁이야. 순두부쟁이? 근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장이야, 장이. 순두부장이요? 그 간판이 두부쟁이라고 붙어 있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막 걸리는 거야. 왜냐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이, 어떤 성질이 많은 사람은 쟁이. 개구장이야, 개구쟁이야? 개구쟁이는 기술이 아니고 뭐야? 그런 성질이 많은 거지. 그러면 두부쟁이는 도대체 두부 성질이 많다는 뜻이야? 아니잖아.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간판을 만든 거야? 두부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 뭐 콩으로 뭔가 요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기술의 의미잖아.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두부장이.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건 딴지 거는 거라서 어쨌든 그치? 근데 뜻은 다 통해. 그 두부쟁이라고 쓰여서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해? 두부 만드는 사람. 나는 그게 불편해. 그래서 미장이, 옹기장이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고, 멋쟁이, 욕심쟁이는 그런 성질이 많은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춰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이 사람 미치게 한다고 했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며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한다. 여기 보면 표준어 규정 제2장 12항이라는 옆에 있지. 윗니, 윗도리, 윗몸, 윗입술. 그런데 위쪽, 위층, 위체는 뭐 한다는 거야? 된소리거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그냥 위로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웃돈, 우덜은, 우옷 할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뭐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웃옷은 위에 있는 상의가 아니고 겉옷을 얘기하는 거야. 자켓을 뭐라 그러는 거야? 웃옷.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위아래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을 쓴다 그랬잖아요. 웃옷은 아래 옷과 윗옷이니까 위아래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걔가 얘기하는 웃옷은 상의를 얘기하는 거지. 하의, 상의. 그지? 여기서 얘기하는 웃옷은 상의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자켓, 겉옷. 그러니까 대립이 먼저 잠금을 해제해주세요. 없는 거지. 이해가 가? 자, 그 다음에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자, 한자어. 제21항,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 중 더 널리 쓰이는 단어만을 표준어로 한다. 그러니까 더 널리 쓰는 게 표준어야. 그 다음에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널리 쓰이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 널리 쓰이는 거. 짜장면이 맞아? 짜장면이 맞아? 그지. 왜 그렇게 된 거야? 짜장면이 표준은 짜장면 더 많이 썼어. 그렇지. 더 많이 쓰는 게 표준화가 된 거지.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해놓은 규범이다. 너네가 아나운서가 되거나 리포터가 되려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지? 발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통성, 역사성, 합리성, 어법상 이렇게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 준비할 때 거의 대부분 무슨 공부만 거의 많이 해? 이 맞춤법 공부 굉장히 많이 해. 발음 공부, 맞춤법 공부.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만 풀어오면 돼. 여기 한 명이요? 여기 한 번만 132만 풀어와. 그리고 바로 뒤에 거 한다. 내신 빼고. 왜냐면 오늘 끝날 거라서. 132페이지만. 아니, 이렇게 할 거야. 뒤에 거 바로 연결해서 할 거야. 담화의 이 맥락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한글의 창조 원리와 가치. 이거는 그냥 개념 확인 문제만 풀면 돼. 자, 담화의 맥락도 뭐만 풀어오는 거야? 135페이지만 풀어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도 139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이해가? 담화라는 게 뭐야? 발화가 뭐야? 지금 말을 하는 걸 발화라고 해. 발화. 발음으로 소리를 내는 걸 뭐라 그래? 발화. 발화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 그지? 담화는 뭐야?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담화라 그래.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강연, 토의, 토론, 발표 등 뭐 하는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래? 발화.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걸 합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담화. 담화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담화라 그래.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또 선생님이 강의하며 강연하는 거, 토의하는 거, 토론, 발표. 공통점은 뭐야? 소리를 내서 뭐 한다는 거? 말하는 거. 그렇지. 그런 전반적인 활동을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는 거야? 담화라고 하는 거야. 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는 했을 때 그 담화는 말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강연인지 토론인지 발표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것 중에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야. 말로 뭔가를 표현했다라는 얘기야.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화자, 그 다음에 청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내용이 있는 거죠. 화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말을 하는 사람. 청자는 뭐 하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내용. 그런데 위에 맥락이라는 건 뭐야? 청자는 단순히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지. 청자고 선생님이 화자인데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용이지.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맥락상 전체로 보면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정말 밥을 먹지 말라는 건지 밥이 다른 의미로 쓰인 건지는 전체 맥락을 뭐 해야 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가? 그냥 왜 영상 딱 끊어서 보면 엉뚱한 말 되잖아. 그러잖아. 딱 끊어서 보면 싫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만 딱 끊어서 보면 그런데 전체 맥락을 쫙 보면 뭐가 좋고 뭐가 싫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맥락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화자는 뭐야? 화자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밥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지. 청자는 청자의 배경 지식, 처지나 상황 등에 따라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뭐야, 밥 먹는 걸 못 먹게 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내용은 뭐야?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정보지. 화자의 생각, 느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맥락은 뭐야? 담화가 이루어진 전체 상황이야. 그지? 상황과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 합쳐져서 그 해석을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예식장에서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 밥 먹는 게 급하냐? 신랑 신부 결혼식을 끝까지 좀 지켜봐라. 이런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 학교에서 그 얘기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다면 뭐가 되는 거야?
학교 어떤 뭐 급식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라는 얘기야.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건 뭐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 얘기하는 것과 한국에서 이 얘기하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야. 왜? 문화가 틀리니까. 자, 그 담화의 상황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이거 굉장히 중요해. 담화는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그래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친밀도, 화제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지식 수준, 관심 정도, 심리적 태도 등에 따라서 완전히 어떻게 돼? 상황 맥락이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시공간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적 공간적 배경도 똑같은 말을 해도 완전히 의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 정보를 제공하냐, 호소하냐, 친교를 위한 거냐, 약속이냐, 사교냐, 설득이냐. 자, 만약에 선생님이 아주 친한 사람한테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전혀 무서운 얘기가 아닌데, 이제 막 운전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 죽여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이해가가 맥락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상황 맥락, 시공간이냐, 의도, 목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의해서 완전히 똑같은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뀐다. 그럼 어려운 거 아니지? 우리 다 알잖아, 그치? 친구들 사이에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뭐인 거야? 놀린. 그냥 친한 친구 사이에 하는 얘기인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야 개새끼야 하면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 싸우자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보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의 배경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념, 공동체의 가치, 개인의 신념 등을 포함한다. 담화의 의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뭐가 있다?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있다. 그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붉은색을 잘못 얘기하면 뭐가 돼?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 너 속이 완전히 빨갱이구나, 너 빨갛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 공산주의자지 이런 의미가 되지. 왜?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 아픔이 있으니까. 또 너 완전히 너는 뭐 일본 팬이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미국 아이한테 넌 일본 팬이네, 막 얘는 일본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너는 일본 팬이네 그럼 매국놈이란 뜻이지. 왜? 우린 일제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친일파, 매국놈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가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사회 문화적 배경이 된다는 말 알겠어? 그 다음에 이념, 공동체의 가치, 개인의 신념, 그 다음에 지역, 세대, 문화 등 보편적인 요소와 관련된 맥락도 있겠지. 세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지역, 세대, 문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언어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이들 사이에서 뭐 틀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어른들이 막 화를 내면 그렇게 되면 또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대화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고려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유튜브 방송이 이래서 문제가 참 많지. 왜냐면 청자와 바라시가 어떻게 돼? 분명히 담아야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뭐해? 어떤 배경지식, 공동체의 가치관, 개념, 신념에 따라서 완전히 어떤 의미가 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이런 게 되잖아.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할 때는 정말 뭐해? 중립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야? 138페이지 한글의 창조 원리와 가치. 이거는 그러니까 자음 모음하고 똑같은 거라서 뭐 특별히 다를 게 없고 이것만 알면 돼. 자, 훈민정음은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제 창제 당시에는 자음이 17개, 그 다음에 모음이 11개, 그래서 총 28글자였는데 현재는 반치음, 옛 이응, 여린 희응, 아래 아가 사용되지 않고 뭐만 남은 거 24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반치음은 발음이 시옷도 아니고 무다, 뭐 이런 발음. 프랑스나 중국어 발음은 막 이렇게 약간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흉내내기 힘든 그게 반치음이야. 근데 이게 왜 한글 창제 시에는 있었냐? 우리가 중국식으로 발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거야? 반치음이 존재해. 근데 사실 반치음이 없어진 건 아쉬운 일이야. 반치음이 없다는 건 그만큼 발음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뭐하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 애매한 그 프랑스의 발음,
고등학생 막 이런 거잖아. 그런 발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옛 이응은 말 그대로 자리값 이응이야. 근데 이제 자리값 이응 그런 거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이응 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린 희응도 뭐인가? 이응도 아니고 희응도 아니고 중간에 발음. 그 다음에 아래 아는 뭐인가? 역시 이것도 뭐야? 발음을 얘기하지. 자, 자음 창제의 원리는 일단 상형의 원리야. 상형. 발음 기관의 모양을 뭐 했다? 본땠다. 상형. 형태를 뭐 했다? 따라했다. 그지?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뭐야? 발음 기관을 본떴다라는 얘기야. 여기 보면 자음의 창제 원리, 상형의 원리 나오지. 기역은 뭐 했다? 기역할 때 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로? 기역자음요. 니은 할 때도 혀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니은. 그 다음에 미음 할 때도 입술이 어떻게 돼? 하고 네모가 된다. 시옷 할 때도 혀가 앞에 그지? 치아하고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시옷자 모양. 이응 할 때도 목구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응.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창제 원리를 밝힌 책이 나오기 전에 도대체 세종대왕은 이 자음을 뭘 보고 했느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 똥 싸다가 뭐 이응 했더니 문고리가 동그래갖고 이응 뭐 이렇게 했다나.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뭐라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발음 기관을 정확하게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은 뭐? 기역, 니은, 다 혀, 입술 모양, 그치? 혀의 모양, 그 성대의 모양인 거야.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라는 건 뭐야? 기본 상형자에다 뭐 했다? 핵을 더해서 글자 수를 늘렸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체자, 근거 없이 획을 더한 예외적인 모양이 다른 글자를 이체자라 그래. 자, 여기 보자. 기본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지. 그지? 이해가? 가액자는 뭐야? 키역, 디귿, 티귿, 비읍, 피읍, 지읒, 치읒. 그러니까 아래, 그지? 여기 뭐가 나와? 여린, 희응과 그냥 희응이 나오지. 그지? 이체자는 뭐야? 그냥 어떤 뭐야? 창제의 원리가 없이 그냥 만들어진 거야. 대표적인 옛 이응, 그 다음에 리을, 반치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체자 하나는 뭐밖에 없는 거야? 지금 사용하는 건 리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상형에 가액을 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뭐라는 얘기야? 리을. 이걸 뭐라 그래? 이체자.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음의 창제 원리야. 모음의 창제 원리는 역시 모음도 뭐야? 상형의 원리야. 뭔가 흉내낸 거야. 뭘 흉내냈어? 하늘, 땅, 사람. 하늘. 그지? 그 다음에 땅, 사람. 을 흉내낸 거야. 아래 아가 바로 뭐인 거야? 하늘, 땅, 사람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뭐야? 합성의 원리야. 가핵의 원리가 아니고 뭐야? 합성의 원리. 가핵의 원리는 핵을 더 추가하는 거고, 합성은 합치는 거야. 모음은 합성의 원리야. 모음의 기본자를 합쳐서 초출자, 내자와 제출자, 내자를 만들어서. 초출자는 뭐야? 아래아와 이를 한 번 결합하여 만들고, 제출자는 뭐야? 그렇게 만들어진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하나씩 더하여 만든 거야. 아래아가 뭔지 알겠지? 우리 오 할 때 그 점. 그러니까 옛날에 오 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오로 쓰잖아. 자, 그래서 기본자가 뭐야? 아래아, 이지. 기본자가 그래서 하늘, 천, 땅지, 사람인. 거기다가 초출자가 뭐야? 오, 아, 우, 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제출자는 뭔가? 요야, 유여. 이해가 가? 자,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일단 독창성이지 다른 문자를 모방, 변형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문자 중에 오롯이 유독 온리 이거지. 예를 들면 프랑스말, 프랑스 글, 러시아 글, 스페인 글 다 뭐가 기본이야? 알파벳. 일본어도 뭐가 일단은 기본이야? 한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만이 뭐인 거야? 정말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롯 유일하는 거 독창성. 그 다음에 과학성이지. 가액의 원리, 합성의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야. 너무나 쉽잖아. 그지? 글자의 모양과 소리의 관계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유지의 소리 나는 글자들은 모양이 비슷해. 그 다음에 경제성이야. 적은 수의 글자로 뭐 할 수 있다?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용성이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해서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딱 모아서 써버리지. 그지? 읽기 편하고 의미 파악도 쉽다. 영어는 어떻게 돼? 옆으로 쫙 늘렸으니까 어디서 이걸 끊어야 될지를. 그래서 파니스가 힘들잖아. 영어는 파니스만 일단 되면 일단 기본 큰 틀은 넘어서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굳이 파니스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지. 왜 딱 하나로 발음돼야 되는 거 싹 모아놨잖아. 그지? 발 할 때도 그지? 딱 모아놨지. 자판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가 어느 문자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적은 자판으로 뭐 할 수 있어? 모든 문자를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정말
대단한 거야. 뭐 선생님은 또 뭐 국어학자는 어문학자는 아니지만 한글을 볼 때마다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너희 외국어는 반드시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은 한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분야와 외국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분야가 달라. 사실 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자는 중국어야. 중국어는 표음이 아니고 표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알파벳이나 한글은 비슷하게 표음 문자잖아. 그래서 시각, 그 다음에 의미와 관련된 거, 그지? 그 다음에 판단과 관련된 뇌의 분야를 사용한다면 한자, 우리가 한자로 읽거나 중국어 한자로 돼 읽을 때는 거기 뭐까지 해야 돼? 의미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뇌의 범위가 좀 더 넓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뇌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돼. 내가 한글로만 말하고 한글로만 읽고 쓸 수 있으면 내 생각의 범위가 한글로 국한돼. 그런데 내가 영어로도 생각하고 읽을 수 있으면 생각의 범위가 2배가 돼. 그럼 거기에 스페인어가 들어가면 3배. 그러니까 너희가 해외여행 갔을 때 화장품이나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샀을 때 그래. 이게 화장품은 화학약품이니까 각 나라별로 설명이 쫙 돼 있어. 그거를 다 읽을 수 있다. 뜻은 몰라도 최소한 파닉스, 발음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뇌를 굉장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양한 분야를 쓰는 거야. 그런데 오로지 영어 아니면 한글로밖에 나는 못 읽는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어를 점수를 내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하는 정도? 읽을 수 있는 정도. 뜻은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 뜻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뭐는 할 수 있는 정도. 이거 프랑스 말이네? 이거 독일어네? 그지? 이 정도, 이거 어떻게 읽지 할 정도만 해도 상당히 뭐 하는 거, 뇌를 다양하게 쓰는 거. 그래서 안타깝게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글은 너무 쉬워서 뇌과학 자극이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읽을 때 자극은 안 되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글자를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 그래서 읽을 때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대신에 뭐는 할 수 있어? 그렇지. 맥락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읽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읽느라고 다 지쳐갖고 전체 내용이 뭔지는 파악을 못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읽을 때 띄엄띄엄 떠듬떠듬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읽어.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럼 알지? 몰라. 왜? 읽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도 139페이지만 풀면 돼. 그러니까 개념 확인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개념 확인 문제만 풀으라는 이유는 뭐야? 개념 확인 문제 풀 때는 옆에 걸 보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반복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추석 때 다 어디 가니 너희? 일단 오늘 한국사 세계사는 다 홀딩 할 거야. 진도 안 나가고 숙제도 그냥 그대로 다음 주에 그냥 그대로 갖고 오거나 안 했으면 해 갖고 오면 돼.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국어는 64에서 65를 푸는 건데 풀어왔어? 국어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도덕도 다 맞추면 되지. 네. 근데 저 국어를 했고 도덕을 안 해요. 도덕은 안 하고 64에서 65 일단 국어 일단 맞지 이거? 네. 사회는 아니죠. 사회는 이번에 진도 나가야 되고 도덕을 답을 맞춰야 돼. 도덕을 잘못 봐가지고 사회는 아예 진도가 안 나왔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지금 추석 때문에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홀딩하는 거야? 네. 추석 때는 아무래도 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국어 일단 64에서 65 답 맞춰보자. 수단어 문제부터 답 맞추면 되지? 해보자. 수능 1번? 1번에 1번? 1번에 4번이야. 설화의 한 갈래인 신하지. 신관과 선녀의 딸인 오늘이란 인물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녀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게 있어서 이건 뭐야? 신화야. 그래서 4번은 설화의 한 갈래인 민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내용은 민담. 신하는 신적인 인물.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에 3번? 3번에 2번? 옥황상제의 부름 선녀?
아니지. 여의주하고 연꽃이지. 아, 여의주하고 연꽃. 자, 봐봐. 오늘이가 큰 뱀에게서 받은 여의주와 연꽃 나무에게서 받은 연꽃은 선녀가 된 오늘이의 신성성.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대표적인 소재가 뭐인가? 여의주와 연꽃. 연꽃이지. 이거 일반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5번은 5번에 2번이지. 이게 5번이 이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 아니 그 정보 전달은 알았는데 나머지 한 개를 모르겠어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에 2번, 7번에 1번. 7번 4번이야. 다의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있어. 그지? 선택하고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방법을 요약할 수 있어. 선택, 삭제.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다음 8번은 8번이 농촌에서 일손이었다. 그렇지. 농촌 부정, 일손 부정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 64에서 65.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 쏟아는 개념들 면담 나오지. 네. 66. 바로 67쪽. 66. 67. 네. 66이지? 여기 보면 쏟아는 개념 길잡이 보면 면담이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뭐하는 거?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거. 면담의 뜻은 어렵지 않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것. 그냥 면담에는 목적이 있겠지. 그지? 면담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건데 목적 없이 만나지는 않겠지. 면담의 목적, 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학기 초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면담을 한다.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뭐야? 학교 생활은 어떤지, 가정 생활은 어떤지, 뭐 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겠지. 그 다음에 상담을 위한 면담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 평가를 위한 면담. 그 다음에 뭐야? 설득을 위한 면담도 있겠지.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뭐가 돼? 얘기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달라지겠지.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한 내용이 달라지므로 면담을 준비할 때는 면담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맞게 질문을 마련해야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시간 낭비 아닌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가 뭐하는 거야? 진짜 목적은 이루지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면담의 절차, 면담 준비하기, 면담의 목적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면담 대상자를 정하고 그에 따라 면담 약속을 정한 후에 뭐부터 작성해야 돼? 내가 꼭 질문해야 될 게 뭔지. 그 다음에 면담 진행하기, 면담 대상과 만나서 준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든다. 자, 1번, 2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약간 좀, 비가 왔다. 비 오는데 오늘하고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 좀, 라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되겠지. 이번 내가 면담을 하는 목적은, 너희가 진도가 나간 걸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면담이야.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5개를 할 거야. 아는 대로 얘기해 주면 돼.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면담 정리하기. 면담한 내용을 면담의 목적에 맞게 뭐 해야 돼?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면담 목적을 밝혀주지 않으면 상대가 상당히 뭐해? 그러니까 약속을 정할 때 처음부터 뭐해? 말해줘. 목적을 얘기를 하지. 그치? 자, 면담의 준비 및 진행 단계에서 고려할 점. 자, 면담 준비 단계에서는 면담의 목적과 면담 대상을 정해야 되겠지. 면담 주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면담 목적과 주제에 맞는 면담 대상자를 섭외해야겠지. 면담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준비하고, 면담 진행 단계, 면담의 목적을 면담 대상에게 미리 알려야 해. 그렇지? 목적 알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 다음에 질문은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해야 하며 면담의 목적에 맞아야 해. 듣는 사람이 뭘 질문하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건지? 이래버리면 굉장히 정신이 없지. 그 다음에 면담 대상의 대답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돼. 끝까지 들어야 되지. 됐고요. 그만하고요. 그 다음이요. 이러면 진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 할 때는 미리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찍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녹음 정도는 허락할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 다음에 면담 대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요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선생님도 이제 전공 자체가 영재 교육에 심리 측정 통계고 이러다 보니까 면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나의 면담 목적도 분명히 얘기했고 질문을 목적에 맞게 했는데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왜 계속 막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막 말하는 그런 거 중간에 참 끊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면담 시간도 거의 뭐해? 이게 제한.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 시간까지 제한해서 그렇게 되면 상대한테 뭐 할 수 있어? 저희 면담 시간이 몇 시까지라서 여기 더 말씀하실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주의를 좀 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으면 압축파 이거 실반원 문제 풀어오면 되겠다. 79에서 80. 79에서 80. 그 다음에 도덕은 그러면 어떻게 풀려져 있는 거야? 80에서 80이? 안 풀려져 있어? 그러면 다음 주까지 풀어오자. 그 다음에 진도는 뭐? 사회 나가야지. 사회 16페이지 진도 나가야 돼. 왜? 80페이지. 그럼 왜 그랬지? 그 도덕이 80페이지인데? 사회 16페이지. 사회적 지위와 역할. 자, 사회적 지위 여기 보면 전체 개인과 사회생활이잖아. 전체 큰 단락이 그 중에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라 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너희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역할이라는 게 있지. 그치? 그래서 사회적 지위라는 건 뭐야?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지. 그래서 사회적 지위의 유형에는 기속지위가 있고 성취지위가 있어. 기속지위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갖게 되는 지위를 얘기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들이다 딸이다 첫째다 둘째다 그지?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것들이겠지. 이게 기속지위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어. 그지? 아들로서 뭐 차남으로서 장남으로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성취주의는 뭐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지.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뭐야? 성취주의지. 노력해서 결혼한 거잖아. 학생, 연예인, 직업 같은 것도 되겠지. 자, 사회적 지위의 특징은 전통사회에서는 기속지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현재는 뭐다?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성취주의가 더 중요하다. 너 아들로서 그럴 수 있어? 요즘은 좀 그게 어색하지. 아들이어도 아들이기 이전에 뭐야?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좀 뭐야? 부당하다고 느끼지. 자, 사회적 이제 역할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지위보다는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해.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 학생으로서, 아들로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게 바로 뭐인 거야? 그 자기 지위에 따라 그 요구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얘기하지. 학생이란 지위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지. 학생으로서 역할. 사회적 역할의 특징은 사회적 역할이 동일하더라도 역할 행동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사회적 역할은 역사적 시기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사회적 역할도 뭐라는 얘기야?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역할도 뭐야? 시기나 상황에 따라 뭐 전쟁 시기와 전쟁이 아닌 시기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전쟁 시기에는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아. 학도병처럼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하지.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수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칭찬이나 상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난, 심지어는 뭐해? 처벌과 같은 제재를 받기도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역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한 개인이 가지는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지. 자, 너희 아버지 한 분을 볼까? 아버지의 역할로서는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속지위로서는 아버지도 아들이 누군가에. 아들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뭐야? 사위로서의 역할. 그지? 그 다음 너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지. 또 뭐 있어?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의 뭐 과장이든 상무든 사원이든 그 직장에서 역할이 있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해? 그러면 자기 취미생활 여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시민으로서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 세계인으로서의 역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역할이 최소한 몇 개는 된다는 거야? 심하면 16개? 적어도 최소한 몇 개는데? 10개. 자, 그러면 이 역할을 우리는 이 역할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자, 너희는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많이 해주길 바래?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의 남편으로서의 역할보다 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주길 원해.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도 누구한테 쓰기를 원해? 나한테. 이해가 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많은 역할 중에 너무나 예를 들면 레저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가 자전거 동호회를 해. 그 동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아버지가 치중을 해.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자전거 타러 다니시고 돈만 벌면 자전거 바퀴 바꾸고 자전거 사. 그러면 너희는 어때?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역할 갈등이야.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부 다 많은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 역할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직업인으로서 역할이 있잖아. 그럼 선생님 하루의 일상생활을 보면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내가 너무 많이 해버려. 예를 들면 뭐 3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밤 지금처럼 막 11시, 12시까지 있어. 그럼 나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의 시간상으로는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 역할 갈등은 한 개인이 가지는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직장인 부모가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할지, 회사에서 업무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 그렇지. 그지? 예를 여자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역할을 보내. 며느리가 와서 상을 차려야지. 근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도 있고 또 특히 직장인의 역할까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역할 갈등의 특징은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역할 갈등이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근데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문제도 거의 대부분 뭐인 거야? 역할 갈등이야. 너희는 어때? 너희는 아들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또 뭐 학원생으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이잖아. 자, 그런데 친구로서의 역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학원도 빼고 친구와 같이 가자는데 가. 그지? 또 아들로서의 역할보다 친구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엄마가 오늘 저녁은 다 가족이랑 같이 먹으러 꼭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친구가 더 중요하다. 친구랑 코너를 가버려.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이 뭐야?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친구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갈등의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 그래서 역할 갈등의 문제점, 역할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개인은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갈등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건지, 친구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난 균형을 맞추려고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친구한테 내가 너랑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들로서 역할을 내가 못하고 있어. 오늘은 그렇게 좀 아들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지위와 역할을 분석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역할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 정말 이건 맞는 말이야. 사실 자, 너희 어머님이 결혼 전에 딸로서의 역할, 손녀로서의 역할, 그지? 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근데 결혼 후에는 무슨 역할이 늘어나?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늘어나. 그지? 그 다음 아이가 출산하면 뭐야? 엄마로서의 역할까지 또 늘어나지. 이때 뭐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우선순위가. 자, 우선순위가 나는 결혼 전에도 우리 엄마의 딸이었어. 난 딸 역할이 중요해. 결혼 후에도 난 딸 역할이 제일 우선이야. 아이를 낳고도 난 딸 역할이 제일 우선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사회적 지위와 상황이 바뀌면 역할 우선순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야. 엄마가 사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무슨 역할이 사실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 엄마로서의 역할. 그런데 요즘은 왜? 사회생활을 계속 하잖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역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뭐 해야 돼? 정해야 되지. 그래서 각 역할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역할부터 순서대로 수행하거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참 어렵지. 사회적 차원, 역할 갈등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그래서 직장인 여성이 엄마로서의 역할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책과 제도. 예를 들면 뭐 근무 시간을 좀 탄력 있게 해준다든가, 그지? 또 출산 후에 그지? 출산 휴가를 당연히 뭐야? 유급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제도와 그게 필요한 개인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너희한테는 어떤 역할이 가장 지금 우선순위야? 학생으로서. 근데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아들로서의 역할은 또 다른 거 알지?
그 아들로서 역할과 학생으로서 역할 내가 봤을 때는 50대 50이 아닐까 싶어 지금으로는. 근데 사실은 아들로서 역할보다 뭐가 점점 더 많아져? 친구. 학생으로서 역할이지. 친구 역할도 중요해. 친구 역할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학생, 아들, 친구가 맞는 거.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학생, 친구, 아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가치관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 역할 순위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들로서 역할보다는 학생으로서 역할이 더. 예를 들면 엄마가 아픈데 어디를 학교를 가? 옆에서 엄마의 병수발을 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들로서 역할을 엄마가 더 강요할 수도 있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엄마가 없나? 엄마들도 사실은 학생으로서 역할을 더 하라고 강요를 하지. 그래서 뭐 공부나 성적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게 꼭 성적이 좋다는 뜻은 아니야. 그지? 학생답게 뭐 하는 거 공부하면 되는 거지. 학생답게 공부하는 게 꼭 100점?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자, 이해가 가니?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뭘 의미하는지? 선생님은 사회적 지위보다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선생님도 부모 교육 강의를 가면 그런 부분이 제일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 19페이지까지 풀 수 있겠어? 너무 많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한눈에 정리하기 하고 개념 꼼꼼하고 그것까지만 하자. 17페이지만 보자. 이것만 해도 충분히 7페이지? 그러니까 한눈에 정리하기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꼼꼼? 개념 문제. 눈이 벌써 아프신다. 헤빗하고 뭐지 흰색이구나. 그거 동물농장 아닐까요? 동물농장 저 유학 경리한 거 있고. 자, 헤빗 13, 14장이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치. 어쨌든 이거 헤빗 읽은 너희가 뭐 꼼꼼하게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책 참 좋은 것 같아. 13, 14장. 276페이지. 93페이지인가요? 13장이 276. 중독과 습관, 스스로를 착취하는 삶에 대한 영지 정리했다는데요. 정리한 거 읽어볼까?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마약을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뇌과학은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약물 사용을 우리의 뇌를 멈추고 신경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결국 절대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온 군인들이 마약을 해서 중독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리로바스 박사를 1에서 2주간 해독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 조사를 했는데 95%가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다. 그렇지. 안 좋은 습관을 저지하고 새로운 습관을 생성하려면 상황? 환경?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약물을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독이 생길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 책도 뇌과학 책이 아니잖아. 최신 뇌과학은 정말 신비로울 정도야. 어떻게 신비로울 정도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나의 몸은 뜨겁게 열이 나고 있어. 지방이 지금 분해되고 있어. 녹아내리고 있어. 이 생각만으로도 3개월 만에 20kg 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신이 물질을 뭐 한다는 얘기야?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특히 물질은 뇌 신경세포, 스냅스,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면 스냅스가 연결되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스냅스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가 되고 끊기고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잖아. 전기가 흐르는 이 길을 내 생각으로 뭐 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야. 이게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부정적인 생각, 난 안 될 거야. 해도 안 돼. 하면 정말로 그 부정적인 생각의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져서 정말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딱 뭐 해버려. 손이 딱 굳어버려.
머리가 딱 굳어버려. 근데 괜찮아. 지금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 정말 당황스러운 생각에 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정이 딱 되면서 정말 자기 실력을 뭐 할 수 있어?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강렬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돼. 강렬한 이미지. 여기서 강렬한 이미지는 뭐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때 그 이미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 때문이야. 그 이미지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날씬한 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떤 몸을 원했던 거야? 근육질이 있는 이렇게 좀 힘센 몸. 그런 어떤 사진이나 그런 거 많잖아. 그런 사진 하나 딱 보면서 나도 이런 몸이 되고 싶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뭐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래서 운동할 때 힘들어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런 몸이 뭐 한다는 얘기야? 된다라는 얘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학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공식을 이용하면 되네? 이런 걸 딱 아는 막 수학을 막 잘 푸는 사람이잖아. 막 칠판 앞에 나가갖고 타타타타 푸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어떤 영화를 봤다거나 그걸 머릿속에 강하게 뭐 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 정말 수학 문제가 어떻게 느껴져? 쉽고 재미있고 막 내가 그런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 이야, 너 어떻게 넌 이게 이해가 가? 넌 어떻게 이게 풀려? 이런 사람으로 애들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보고 있어.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겉모습 이미지여도 좋고 정말 나는 왜냐면 나 실패 앞에서 나는 여유 있게 웃어 넘기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난 일어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이미지여도 좋고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여도 좋고 뭐든 좋아. 강렬하게 너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익숙함이 주는 위대함에 대해 무엇일까? 습관. 이제 그것도- 에어컨 꺼도 되죠? 나 머리가 점점 아파지는 것 같아. 혹시 이것도 정리가 됐어? 하면 이거 자.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이는 거니까 같이 토크 그래. 큐리를 먹이는 실험에서 아이들은 처음엔 너무 싫어하다가 그 음식을 많이 접하니 더 많이 먹었다. 그렇지. 로버트 조연스는 우리가 단순 노출? 그 얘기인데 여기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 196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현상을 뭐라 그래? 단순 노출. 노출이라고 했다. 자신이 잘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물건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 애착과 집착 상태에 빠지는 걸 단순 노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운동복이 있어.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운동복인데 하나는 나이키 상표가 붙어있고 하나는 안 붙어있어. 그럼 뭘 고른다는 얘기야? 나이키. 이러한 단순 노출의 효과는 친숙성, 예측 그렇지. 가능성, 지각적 능숙성, 효율성, 안정감이 있다. 그렇지. 리추얼에는 직접적인 구성이 없지만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한다. 그렇지. 리추얼이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엄격한 어떤 절차를 필요 없는데 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3번 절하고 일어나서 뭐 청소를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막 그런 행위들을 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묵례를 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뭐 방석을 놓고 몇 번 절을 할 때도 뭐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리추얼이야. 안 믿는 사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혀 쓸모가 없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이 동작 하나하나에서 뭘 느끼는 거야? 친숙성, 안정감, 인지적, 정서적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야. 그걸 리추얼이라고 해. 이해가 가? 그러니까 너희가 학교 갈 때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리추얼은 뭐냐? 운동하고 나면 샤워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딱 입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난 프로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안 하면 왠지 그날은 뭐해? 축 처져 있고 그거를 하면 그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가 탁 탄력 있게 탁 조여진 것 같고 나사가 탁 고정된 것 같은 그런 그게 리추얼이에요. 어렵지 않지. 이 책에서는 좀 리추얼을 어렵게 설명했어.
계속 읽어보자. 너희 나름대로 리추얼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아. 이상한 거 말고 뭐 금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거 말고, 그지? 너희 나름대로의 리추얼. 이 리추얼의 방법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과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리추얼의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단순 노출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측 가능성, 지각적 능수성, 효율성, 안정감, 침숙성 이걸 주는 거야. 대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실수했을 때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실수를 할 때 인간의 뇌는 우리 판단 부정성이 라고 불리는 파동을 발생했다. 보였다. 이 파동을 ERN이라고 했다. 이거는 고통에서 이 틀린 거에 대한 고통의 완충제의 역할이라고 했다. 브라질 사람들은 심파티아라고 하는 간단한 리추얼로 자신의 일상의 문제를 이겨낸다고 한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결국에는 안 됐던 것들이 좋아지고 자신의 나쁜 습관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지. 리추얼이든 오류 관련 부정성, ERN이든, 그지? 아니면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심파티아든, 그지? 아니면 우리 리추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들의 이거야.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플라보시 효과 같은 게 한데 어떤 의식을 치른 거야.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엄마 손은 약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습관이라는 건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거기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좋은 안전적인 습관이 독서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뭔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막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막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해결책이 안 찾아지고 괴롭잖아. 그럴 때 그냥 책을 읽어버려. 책 중에서도 그냥 편한 책 있잖아. 이런 책. 그냥 읽어버리면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면서 뭐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포기할 건 포기 하게 되고 강의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서 나 욕심을 갖고 책을 읽는 게 아닌데 갑자기 강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딱 뭐야? 확 딱 힌트를 얻을 때도 있고 나한테 리추얼은 또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선생님이 아는 애 중에 수학 문제 푸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거나 힘들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 말고 그냥 편안한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진대. 그래, 오케이. 고맙다 정리 잘해줘서. 이제 마지막 15장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야. 15장이 마지막이야. 나머지는 이제 부록인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그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마찰력 키워야 돼. 근데 나도 이건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무엇이 인간 내면의 충동을 제어하는가 해서 풀려고 했지. 그래서 사회화 습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습관의 사회화, 넛지라는 용어를 처음 대서 이제 31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이번 마지막 장의 주제는 한 사람의 습관이 아닌 여러 사람의 습관, 즉 습관의 사회화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캐스 서스타인 교수와 넛지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했다. 그들은 주로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나는 습관 문제에도 같은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처한 집단적 환경에서 선택지를 바꾸는 일이 현명한 사회 정책의 몫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조세 제도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다. 세일러와 선스타인은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게 만드는 강압적인 세금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넛지를 활용한 정책 수정을 제안했다. 그들의 주장은 2부에서 다룬 추진력과 억제력과 마찰력의 상호작용과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장기를 기증하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증의 의사가 있어도 절차를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장기 기증 비율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높다. 왜? 평상시에 난 안 할 거야 라고 표시 안 했으면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어? 기증을 해갈 수 있으니까. 그지?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생전에 장기 기증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보통은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를 표시한다. 미국의 장기 기증 비율은 앞서 예로 든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낮다. 10만 명 넘는 환자가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지만 죽기 전에 자신의 순번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이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장기 기증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현행법은 국민으로서는 매우 강력한 마찰력인 셈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냥 가만히 듣기만 기다리면 된다. 뭐 특별히 뭔가 표시하지 않아도. 너찌식 접근법의 장점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점이다. 습관의 형성 원리와 똑같다. 습관은 불편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또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있으면 뭐 한다는 거야? 형성이 돼. 내가 핸드폰 사용을 안 하고 싶으면 손 뻗는 곳에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리가 거의 없어. 자다가도 막 이렇게 해갖고 핸드폰 있어야 돼. 그지? 너찌식 접근법과 습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강제하는 대신에 뭐 한다? 환경을 재조정한다. 재조정해서 목표에 좀 더 쉽게 도달한다는 점이 있다. 바람직한 행동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뭐 하는 거야? 마찰력을 줄여주는 게 너찌식 접근법이야.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비슷하지. 계속 공통점 얘기하고 있지. 내가 습관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게 없다. 일단 습관이 한번 들면 뭐 한다? 에너지 소비가 없다.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안정. 아까 얘기했지만 리추얼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좋은 습관만 들이면 된다. 그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뭐 해야 된다? 마찰력은 없애고 추진력은 키우면 된다.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을 뭐 하면 된다? 조절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그럼 종목을 가리지 않고 가까운 데에 운동을 해라는 거야. 종목을 가리지 말고. 그지? 아, 나는 꼭 수영을 해야 돼. 근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그럼 그건 환경적으로 옳지 않다. 일단은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된다. 그럼 무조건 가까운 데 있는 거. 그지? 이런 식의. 그지?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책상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 책상 위부터 내가 딱 손 잡으면 해야 되는 걸 놓는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탭이 끝났고 다음 책으로는 실패는 나의 힘이라는 책으로 하자. 우리나라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대표적인 대모지 대모. 교수님이 나의 힘. 페일러 스톨러스라고 실패학의 대가야. 실패학이라는 것도 있어. 자, 동물농장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볼까? 실패학은 나도 자신 진짜 대단해. 진짜 실패학이 요즘 진짜 뜨는 학문이야. 그걸로 박사학위 따고 그걸로 강의하고. 심리학이에요. 교육심리학이지. 일종의 심리학이지.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고 그 중에 이 심리를 교육에 이용하면 교육심리학, 기업이 이용하면 기업심리학, 경제에 이용하면 경제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은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육심리학이니까 그냥 상대의 심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 하기 위한가? 교육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선생님은 심리학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선생님 인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 사람인데 직업이 뭐야? 이런 학습과 관련된 거니까 심리를 안 할 수가 없어. 학습과 심리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깊거든. 자기조절학습에서 왜 자기 인지, 자기 정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동기. 그지? 자, 뭐부터 읽으면 되지? 첫 번째 챕터부터 읽으면 되니? 그 지금 몇 번째 챕터야? 지금 제가 여덟 8챕터예요. 8챕터? 읽어보자. 7챕터까지 남았잖아요. 그냥 읽어요. 처음에 이 몇몇 동물들은 제6계명을 읽었지만 크기가 증거가 있다면 그냥 간다. 나폴레옹은 그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고급진 삶을 산다고 했다. 이제 이 나폴레옹은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는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시를 마음에 들어서 밖에 벽에 새긴다. 나폴레옹은 킹턴과의 계약을 배신했고 프레드릭과 협상을 하다 프레드릭이 지불한 돈이 위주 적폐라는 것을 알고 흥분을 하다 습격을 받고 많은 동물들이 죽는다.
그러다 풍차가 무너지고 동물들은 분노에 휩싸여서 인간들을 내쫓는다. 스킬러가 와서 승리했다며 다시 풍차를 짓는다고 하자 복서는 자신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겨우 느꼈고 이 전투의 이름을 풍차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다. 나폴레옹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아팠고 다시 일어나서 동물들은 그에 대한 계명을 다시 묻는다. 그게 지금 7챕터인가? 8챕터. 8챕터까지 읽은 거지? 9챕터는 그 10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 현우는 아예 책을 안 갖고 와서 그 조용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어졌어? 승민 저는 못 읽었어요. 몇 챕터부터 못 읽었어? 7챕터까지는 읽은 것 같은데 6챕터인가? 그 다음 챕터는 정리해서 복서는 부정당한 채로 일을 했고 어느 동물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무시하고 한다. 사흘 말 동물농장은 한 공화국으로 선포되었고 대통령 나폴레옹이 된다. 스노볼은 결국 인간군의 지휘자라고 기억이 된다. 복서는 발이 아문 후 더 심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무리를 해서 팔을 다치게 되고 병원을 갔다 와서 치료를 받을 때 한 마취에 실려갔고 그 후로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복서가 그 마취에 실려간 후 많은 치료를 해봤지만 결국 죽었다고 했다. 다 거짓말이지? 복서의 장례식에서 나폴레옹은 복서의 좌우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한다. 참 복서가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 마지막 이제 10챕터. 복서가 죽은 후 계절이 몇 번 바뀌면 동물들도 많이 죽는다. 동물농장에는 새로운 동물이 왔고 옛날에 반란은 전설이 되었다. 상류층 동물들은 살이 많이 쪘고 또 다른 풍차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돼지들은 두 발로 나와 먹고 양들은 두 발이 더 좋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인간과 돼지의 목소리가 같이 섞여 들리자 동물들은 본체의 청문회에서 받고 사람과 돼지들은 연설을 하고 카드 게임을 하다 나폴레옹은 농장의 이름을 매너 농장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게임을 했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돼지들의 얼굴이 사람과 돼지들과 섞여 있었다. 마지막이 굉장히 상징적이지. 여기 117페이지에 보면 벤자민은 이것만은 자신의 기율을 깨트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 그녀에게 읽어주었다. 거긴 단 하나의 계명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10개의 계명이 점점 사라지기 전 하나만 남은 거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 돼지를 얘기하는 거지. 결국 이 사회가 이제 완전히 뭐 하는 거야? 독재 사회가 된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12명이 제각기 분노에 찬 음성으로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들이 모두 똑같았다. 그러고 보니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알 수 있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동물들의 시선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또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왔다 갔다 분주했다. 그러나 누가 돼지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별하기란 이미 불가능했다. 결국 뭐야? 혁명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또 뭐가 됐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또 반복이라는 얘기지. 1943년 11월부터 1944년 2월까지 쓴 작품이야. 자, 416페이지 펴봐. 416페이지 보면 여기 해설 중에 너희가 꼭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라 해서 타락한 혁명에 대한 비극적 우화, 동물농장. 오케이? 동물농장은 오웰이 폐렴으로 죽기 5년 전에 세상에 선보인 중편 소설이다. 오웰은 말년에 찌든 육신으로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스페인 내란을 통해 체득한 공포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동물농장을 통해서 재현하고 동물로 둔갑하는 인간의 간교함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작품은 라퐁텐이나 이솝이 시도했듯이 여러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등장시킴으로써 악도들이 지향한 독재 체제를 비꼰 우화 소설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맛볼 수 있는 풍자란 라퐁텐이나 이솝처럼 인간의 약점을 부각시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유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권력의 타락에 억눌린 신음소리를 진정시키는 호소이다. 우리는 이상, 이념, 주의를 내세워 인간을 우롱하고 나아가 동물로 취급하는 권력의 횡포, 그 때문에 시들어가는 군상을 지구상 구석구석에서 관찰할 수 있다.
가깝게는 북한, 그지? 중국, 뭐 소련, 구 스탈린, 레닌, 스탈린, 그지? 스페인 내전 다 해당되는 거지. 독재의 마수에 사로잡혀 허약한 육신은 신은마저 죽이고 전율도 제어하며 항의마저도 눈치를 보며 웅성거려야 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동물농장의 구성원이야말로 전제주의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자 현대사회의 허약체질의 표상일 것이다. 동물농장은 소련의 권력체제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예언자의 메이저 영감은 마르크스이고 엉큼한 독재자 나폴레옹은 스탈린이며 레닌 다음에 독재를 한 사람이 스탈린이지. 스탈린 정말 무서운 사람이지. 이상주의자 스노볼은 스탈린에게 축출당한 트로츠키이다. 이해가 가? 이 인물 짝이 연결돼. 이 소설에 나오는 반란이라는 단어는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을 의미하고 이 혁명에서 멸망한 차르 정권은 매너 장원 농장의 주인 존스로 등장한다. 동물 농장의 늘 위협적인 존재인 핑킬턴은 서구 자본주의 진영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프레데릭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파시스트당 진영으로 대입된다. 자본가를 인간으로 노동자를 동물로 간주하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동물주의를 제창하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이 대변해 주었다. 그럴듯한 혁명 이념을 뒷전으로 한 채 자본주의 체제에 동화되어가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타락 면모는 동물농장의 전개 과정에서 뚜렷하게 제한된다. 오웰이 소설의 체제에서 착상을 얻어 여기에만 국한시켜 동물농장을 펴냈다 하더라도 이 우화는 소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진통이 서려 있다. 우리는 돼지 나폴레옹의 음행한 독재 구축에서 비록 근소한 이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권력 조작의 마찰 사이에서 묵종을 강요당하고 삶의 조건이 아무리 숨통을 막아도 이를 달게 감수해야 하는 지구상 곳곳의 모습을 실감한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박정희 때. 그지? 전두환 때.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오웰은 갖가지 책략으로 우직한 농장 구성원을 호도하며 치밀한 조작으로 이들을 우롱하는 독재자 나폴레옹의 가증스러운 치를 떤다. 이론으로 내걸고 반란 때 표방했던 이상은 나폴레옹의 독재체제 구축 과정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투방한 인간의 허울을 쓰게 되고 스스로를 자신들이 질책하던 인간, 즉 가해자의 입장으로 끌어올린다. 모든 악당이 그렇듯 애당초 만든 7계명은 돼지들의 편법에 이끌려 깡그리 수정된다. 선량한 복수에게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깡그리 착취한 돼지 나폴레옹은 그를 서심지 않고 도살장에 팔아넘길 만큼 비정해질 뿐 아니라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다라는 계명은 간데없고 두 발로 두 다리로 서서 동료 동물들을 책찍으로 지배한다. 즉 난 너희라고 달라. 그치? 이렇게 동물농장은 농노를 부리는 지배, 피지배 계급 간의 불화를 드러내는 중세 장원 농장으로 다시 추락하고 마는 거지. 오웰이 독재라든가 전체주의의 끝내 회의를 느끼는 연유는 차등없는 사회를 표방한 이념이 권력의 전쟁으로 파생되는 흉측한 계략에 있는 것이다. 즉 처음에 시작은 뭐 평등, 차별 없는 사회, 정의. 그렇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또 반복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악순환의 반복이 가능한 건 뭘까? 가능한 건 권력자는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데 권력자의 타락을 밝혀내거나 지켜보지 못하는, 그지? 민중들이 어렸어. 그렇지. 민중들의 어리석음이다. 민중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권력이나 뭐 한다라는 얘기야? 권력은 고인물이 돼버리면 썩는다라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 이제 딱 몇 년 뒤야? 몇 년 뒤에 너희 선거권을 가져? 5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잖아. 너희 지금 몇 살이야? 한 13세. 만 13세야? 5년 뒤에 너희는 뭘 갖는 거야? 선거권을 갖는 거야. 그지? 너희가 이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아 이건 동물의 이야기야. 이런 거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민중은 결국 뭐 한다라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를 복수로 만들고 권력자들 스스로를 뭘로 만들어? 나폴레옹으로 만드는 거야.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돼지가 나쁜 게 아니라 돼지의 그런 어떤 악행과 그런 권력의 그치? 재창출을 막지 못하는 민중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조지 오웰의 약점은 그거라고 봐. 그 돼지가 다시 독재가 되는 거는 잘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도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그지. 벤자민이라든지 옥서라든지 민중한테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여기서 동물농장에서 나온 것처럼 일반 동물과 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없느냐? 즉 지식이었던 거야. 기술과 지식.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해버리면 너희가 딱 뭐가 돼버리는 거야? 독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사회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지? 이 세상이 어차피 다 똑같이 되는 거잖아.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우리 10시 반까지지? 지금 10시 40분이네? 그러면 멋진 신세계 지금 1에서부터 5까지 있는 거였는데 어땠어? 처음 1챕터, 2챕터까지 읽었는데 2챕터만 좋은 것 아 그래? 멋진 신세계 그 정리한 것만 한번 읽어볼까? 같아요. 멋진 신세계 선생님 조금 앞에 얘기해줬지. 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좀 힘들다고. 지금은 포도 기원 632년이고 소장은 근수층 경기 아기를 낳은 공간이 별도로 설명한다. 감마 델타 엡실론이라는 제곱들이 있고 이 제곱들은 부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쌍둥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부카노프스키법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 하나의 난제로부터 많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포스터는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쌍둥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다 한 견습생이 이후에 표준 이하로만 만드냐고 하자 엡실론 계급의 태아는 엡실론적 환경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한다. 계급이 낮을수록 산소를 적게 줘서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한다. 포스터고는 3시 10분이 되자 출산실을 잠깐 보여주기로 한다. 는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어차피 공상과학 소설이야. 그지? 그렇지만 상당히 뭐하다는 거야? 가능성이 뛰어난 거야. 이 동물농장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 기술. 지식과 기술이 결국은 뭐한다는 거야? 평등을 만들 수도 있고 독재를 만들 수도 있어. 이 멋진 신세계는 일단 영국을 중심으로 하였지. 런던 중앙 인공부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뭐 한다는 얘기야. 만들 때부터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계급을 아예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산소 공급을 줄이지. 그래서 IQ를 낮추고 키도 그지? 작게 만들고 키도 까맣게 만들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니네 시험 안 보지? 산소 공급을 중단하는 거야. 그래 당장 시험 안 보니까 편해. 그지? 당장 점수 안 나오고 1등, 2등 안 나오니까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편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산소 공급을 줄여서 너희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뭐 해버리는 거야? 낮추는 거야.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해. 아까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공부가 편하면 공부가 아니야. 공부는 부담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야 돼. 그러면 굉장히 뇌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거야.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이 그런 식의 교육을 해. 미국 인구의 99%는 산소 공급을 줄이는 교육을 시켜. 그래서 미국의 유학 가면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게 99% 그 아이들일까? 걔네는 엄청 공부해. 상상을 초월하게 빡세게 공부해. 그리고 걔네의 공부의 목적은 뭐야? 자기들의 계급을 유지하는 거야. 자기들의 레벨로 다른 아이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버드대 들어가봐. 하버드대 우리는 못 들어가. 실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 왜? 하버드대는 집안 대대로 뭐가 있어야 돼? 기업이거나 정치가거나. 차라리 아프리카의 독재자의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미국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 상태야. 너희는 지금 이 소설 읽으면서 이건 소설의 이야기고 어떻게 인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산소 공급을 줄여서 어떻게 사람을 계급화시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계급화된 것도 몰라. 너무나 행복해. 너희는 그런 거 아닐까? 자, 택배 기사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택배하면서 몇백만 원 벌면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뭐 있어. 이거 하고 산소 줄여진 상태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난 너무 행복해. 뭐가 다를까? 택배 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한 청소부 생각을 해봐. 택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배를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철학책을 읽고 역사책을 읽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장면 배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 자장면을 배달하면서도 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정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철학을 아는 사람. 정치, 철학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만 해? 난 이거 배달해서 돈만 벌면 돼. 그 돈 벌어서 담배 피우고 술 사 마시고 여자친구한테 뭐 사주고 한다는 날 너무 행복해.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내 말은. 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멋진 신세계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뭐야? 의미가 깊은 책이야. 그러면 지금 영준이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야? 이까지는 정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았어요. 그러면 다시 5까지 읽고 오자. 1부터 5.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 응. 그럼 선생님 책을 빌려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정리가 다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명주도 찾는 사람 있을 때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책이야. 책이 좀 작아. 여기 멋진 신세계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버리지는 분명히 않았을 테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승민이도 이거 꼭 읽어야 돼. 1부터 5까지니까 다 무슨 내용이 앞에 부분에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교육이. 특히 두 번째 교육하는 내용 너무 무서워. 전기로. 막 책 가까이 가면 막 전기 일으켜. 그래서 책을 싫어하게 만들어. 그지?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TV가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